한국의 50, 60대는 과연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할 때쯤 되면 집도 있고 어느 정도 모았겠지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예상과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50대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재산은 무려 5억 원대에 이르고 60대 가구도 평균 순자산이 약 5억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뜻 보면 50, 60대면 대부분 몇억 원씩은 갖고 있나 보네 하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숫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부유층이 평균을 끌어올려서 생긴 환상일 수도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들여다보면 전체 가구의 56.9%가 순자산 3억 원 미만이고 절반이 넘는 가구는 순자산 3억 원도 안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집이나 저축 등 재산을 모두 합쳐도 3억 원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상위 10%에 속하는 부유층은 순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가져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10가구 중 1가구만 해당되는 상당히 높은 문턱입니다. 게다가 이 최상위 10% 부자들이 전체 가계 자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장 부자인 일할의 사람이 대한민국 부의 40에서 50%를 들고 있고 나머지 90% 사람들이 나머지 절반을 나눠 갖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만 봐도 자산 격차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주변의 평범한 50, 60대들은 이 통계를 듣고 각자 자신의 처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여기 60세 직장인 박모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박 씨는 은퇴를 1년 남긴 시점에서 신문기사를 통해 50대 평균 자산 5억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궁금해진 그는 부부가 가진 재산을 찬찬히 따져보았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해 그동안 모아둔 예금과 펀드가 약 1억 원, 거주 중인 아파트의 시가가 약 3억 원 정도였습니다. 부채는 없으니 두 가지를 더한 순자산은 4억 원 정도였습니다. 박 씨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남들 평균은 넘겠지 하고 기대했지만 통계를 자세히 보니 꼭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4억 원은 비록 전체 평균 5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중앙값 약 2.4억을 넘는 수준이라 어느 정도 여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4억 원은 전체 가구로 보면 상위 30에서 4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쉽게 말해 재산 4억 원이면 상위 10% 고액 자산가들과는 거리가 있고 소위 말하는 평균적 국민보다 약간 많은 수준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4억이나 모았는데 고작 상위 30%라니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박 씨는 통계 수치를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걱정이 되어 가까운 동료들의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한 친구는 우리 집은 부동산 값이 올라서 요즘 순자산이 8억 원쯤 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동료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한 덕에 은퇴 자금으로 10억 원 가까이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반면 형편이 어려운 후배는 집도 전세고 저축도 별로 못해서 겨우 1억 모았다며 한숨 짓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례를 접할수록 박 씨는 자신의 위치가 애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보다 잘 산다는 사람도 많고 못 산다는 사람도 있는 가운데 본인은 딱 중간 언저리에 머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4억이나 모았는데 고작 상위 30%라니 하는 박 씨의 푸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자신의 대략적인 자산을 계산해보고 계신가요? 내 자산이 상위 10%에 들려면 아직 얼마나 모자랄지 혹은 전체 평균 수준은 되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50, 60대라고 해도 누구는 10억 이상 자산을 굴리며 부유하게 사는 반면 대다수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으로 노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자산은 이 분포에서 어느 위치쯤 될까요? 50, 60대라면 내 재산이 상위 몇 %에 해당할지, 그리고 노후를 대비하기에 충분한 규모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신 통계 데이터를 통해 한국 50, 60대의 평균 자산과 분포를 낱낱이 살펴보고 이어서 자산 규모가 다른 두 명의 실제 인물 이야기를 통해 그 현실을 체감한 후 노후 대비를 위한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50, 60대 자산 현황 집중 분석. 1. 평균 vs 중앙값 숫자로 보는 현실. 우선 전체 가구의 자산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총자산 부동산 등 실물자산 금융자산은 약 5억 4천만 원이고 여기에 평균 부채 약 9천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약 4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평균이라는 숫자만 보면 다들 자산이 몇억 원씩 되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 평균치에 해당하는 가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이란 모든 가구를 순자산 크기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자산 규모를 말하는데 이 중위 순자산은 약 2억 4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평균 순자산 약 4.5억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은 수치죠. 다시 말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은 순자산 2억 4천만 원보다 적고 극소수 부유층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간별 분포를 보면 이러한 차이가 더욱 실감됩니다. 전체 가구 중 순자산 1억 원 미만인 가구가 약 30%에 달하고 1억 이상에서 3억 원 미만인 가구도 약 27% 정도 됩니다. 즉 가구의 절반 이상 약 57%이 3억 원도 안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10억 원 이상 거액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약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 사이 3억 10억 원대에 위치한 중산층, 상위 중산층 가구들이 나머지 3,0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라미드 형태의 분포에서 평균사에서 5억 원대이라는 값은 실제 현실보다는 한층 높은 상위층의 형편을 반영합니다. 한 통계 자료에서는 평균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자산 순위로 치면 상위 약 30%에 속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평균과 중앙값의 괴리를 염두에 두고 숫자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대부분은 평균 이하 쪽에 더 가깝다는 말이죠. 실제로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는데 불평등의 정도를 보여주는 이런 수치를 보면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과대평가하기보다 보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50, 60대의 평균 자산과 분포. 이제 50, 60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약 6억 1천만 원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습니다.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도 약 5억 4천만 원으로 5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부채를 뺀 평균 순자산 역시 50, 60대 모두 5억 원 안팎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시기인 50대의 자산 규모가 정점에 달하고 60대 이후로는 은퇴가 시작되며 자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10년 전 2014년과 비교하면 50대의 평균 자산은 약 53% 증가했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중장년층 자산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1년간 순자산 증가율은 오히려 60대 이상이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60대 이상의 순자산이 1년 새 약 6.8% 늘어 40대와 50대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은퇴 세대인 60대의 자산이 늘어난 것은 주로 보유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은퇴 후에도 계속된 저축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또한 60대에는 자녀 결혼이나 주택 마련, 지원 등으로 모은 자산을 자식 세대에 일부 이전하면서 순자산이 크게 늘지 못하거나 오히려 줄기도 합니다. 50대와 60대 모두 평균 자산 규모는 크지만 그 내부 격차도 상당합니다. 앞서 전체 분포와 마찬가지로 50대 가구의 절반 정도는 순자산 3억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50대의 중앙값도 3억 원 안팎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평균이 5억 원인데 절반은 3억도 안 되니 50대 내에서도 자산 편차가 큰 것입니다. 한편 50대 상위 20%에 들려면 자산이 대략 7에서 8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하고 상위 10%라면 10억 원은 넘어야 합니다. 60대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다수의 평범한 60대 가구는 몇억 원대 초반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60대 상위 10% 부유층은 12억에서 13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합니다. 참고로 상위 1%에 해당하는 초고자산가의 경우 순자산 규모가 수십억 원 약 30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3계층별 자산 구성과 특징. 그렇다면 50, 60대의 자산 상위층 마이너스 중간층 마이너스 하위층은 각각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먼저 하위 50%에 속하는 비교적 자산이 적은 가구들을 보겠습니다. 이 계층은 대체로 자가주택이 없거나 한 채뿐이며 금융자산 예금 등도 많지 않습니다. 자산이라고는 거주 중인 집 한 채가 전부이거나 아예 집이 없어 전세 보증금과 약간의 현금이 전 재산인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전체 가구의 약 32%는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자가주택이 없는 가구들은 은퇴 후에도 월세나 전세로 지출이 계속 발생해 더욱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 있습니다. 50, 60대 하위층 중에는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부채를 진 경우도 있어 순자산 규모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집 한 채가 있어도 대출이 남아있거나 소득이 줄면서 저축을 못해 거의 순자산이 남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간층 중위권으로 올라가면 약 3에서 6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50, 60대 가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대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중형 아파트 정도는 소유했거나 수도권이라면 비교적 저평가된 오래된 아파트 한 채와 몇억 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자가주택은 없어도 상당한 규모의 전세보증금과 예금을 보유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산층 계층은 주택자산이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금융자산 비중이 낮은 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등락에 따라 이들의 순자산도 크게 영향받으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자산이 늘어난 기분을 느끼지만 반대의 경우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기본적으로 집 한 채는 확보했기에 하위층보다는 주거 안정성이 있고 퇴직금이나 약간의 저축으로 노후 대비 자금의 씨앗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20% 및 상위 10% 자산가층은 50, 60대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로운 그룹입니다. 이들은 최소 순자산 수억 원대 중후반에서도 자릿수 억대를 보유하며 서울 등 주요 지역의 값비싼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산 상위 20%, 가구 중 약 68%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도 수억 원 이상으로 풍부하여 은행 예금뿐 아니라 주식, 펀드, 임대용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자영업자인 정모 씨는 시가 8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와 2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과 투자금으로 3억 원 이상을 갖고 있어 총 순자산이 약 13억 원에 이릅니다. 정 씨처럼 10억 원대 자산을 굴리는 상위 10% 내외의 계층은 경제적 여유뿐 아니라 세금, 상속 등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50대라도 일용직 근로자인 김모 씨는 평생 빠듯한 월급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가진 재산이 2억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50대 일용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2억 원 선으로 50대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실제로 50대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약 5억 4천만 원으로 50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 임시 일용 근로자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2억 원에 그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50대라는 연령대 내에서도 직업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자산 격차가 큰 것입니다.
지역별 차이도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50, 60대의 자산은 지방 거주자보다 훨씬 많아서 서울의 가구 평균 자산은 약 7억 원을 넘겨 전국 평균을 2억 원 이상 상회합니다. 결국 어느 지역에 살며 어떤 일을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에 따라 노후 대비 재산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한국의 50, 60대는 평균적으로 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극심한 편차가 존재하며 상당수는 통계상의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자산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내 또래 평균이 5억이라던데 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내 자산 규모를 파악한 뒤 부족하다면 채울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속 현실을 살아가는 2명의 50, 60대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자산 규모가 크게 다른 이들이 어떤 고민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스토리텔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50대 후반 김 씨의 이야기. 김 씨 59세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장으로 은퇴를 1년 앞둔 5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두 자녀를 뒷바라지해왔고 집 한 채 마련한 것 외에는 특별한 재산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현재 김 씨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15년 전 구입한 수도권 외곽의 24평 아파트로 현재 시세가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맞벌이로 열심히 저축해서 예금 통장에 모인 돈은 퇴직금 예상액을 포함해 약 1억 원 남짓입니다. 큰 빚 없이 자가도 마련했으니 주변에서는 평범하지만 안정된 살림이라는 평을 듣습니다. 김 씨 부부 또한 노후에 대해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시작이었던 셈이죠. 그러나 막상 퇴직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김 씨는 차분히 은퇴 후 재정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상 생활비와 수입을 계산해 본 결과는 그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부부 둘만 된다 해도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달 최소 250만 원은 필요했는데 곧 있으면 소득이 뚝 끊길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람 합쳐도 몇 년 뒤에나 월 150만 원 남짓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몇 년간은 연금도 못 받으니 그동안은 전적으로 예금한 돈으로 생활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매달 저축을 깬다면 4억 원 남짓한 자산이 20년도 채 못가 바닥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처음으로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밤늦게 거실 탁자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도 걱정스런 표정으로 우리 정말 노후 준비를 더 해야 하는 것 아닐까?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둘은 그제서야 구체적인 대책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실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위기가 김 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의 결혼이 결정되면서 아들이 신혼집 전세자금이 좀 부족한데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레 부탁을 해온 것입니다. 김 씨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자식을 돕고 싶었지만 마침 자신들의 은퇴 자금도 빠듯하다는 것을 알게 된 참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거기에 몇 천만 원을 보태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부부는 밤새 토론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력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자식에게 못 도와준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 씨 아내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여유가 없구나. 라며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부모로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부부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노후 대비와 자녀 지원 사이에서 고민하던 김 씨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 조금 더 아끼고 모았더라면 너무 안일했던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좌절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은 직장 생활 동안 최대한 저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적금과 연금 저축 등에 붓기로 했습니다. 은퇴 전 1년이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김 씨는 점심값도 아끼고 통신비나 보험료도 싼 상품으로 갈아타가며 한 푼이라도 더 저축했습니다. 아내 역시 적극 호응하여 장보기 예산을 줄이고 여가 비용을 아끼는 등 내조에 나섰습니다. 둘째로 김 씨는 퇴직 후 완전히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계속 일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오랫동안 몸담은 회사에서 김 씨의 경험을 높이 사퇴직 후 고문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출근해 자문을 해주면 월 1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김 씨는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추가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령 전의 공백기에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생활 예산을 면밀히 계획했습니다. 우선 자동차를 처분해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지출을 없앴습니다.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하고 취미나 여행 등의 비용도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월 2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도 진심을 털어놓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목돈 지원은 어렵지만 대신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일부 보증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부모의 사정을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김 씨 부부는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인식 변화가 컸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집 한 채 있고 국민연금 나오면 노후에 큰 문제 없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이제는 노후를 위한 재테크와 지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에도 매달 가계부를 쓰며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또 건강이 허락하는 한 60대 중반까지는 계약직이든 알바든 일을 계속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기력해지지 않으려면 사회와 연결되어 일하는 게 낫겠다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제 노후를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긴 덕분에 불안이 한결 줄었습니다. 김 씨는 주변 후배들에게도 나는 은퇴를 앞두고 가계부를 다시 써보는 등 준비를 해서 다행이지 그냥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합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위기를 계기로 자기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지켜나갈 방법을 터득한 김 씨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례 60대 초반 이 씨의 이야기. 이 씨 62세는 은퇴한 지 몇 해 지난 60대 초반의 퇴직자입니다.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월 약 250만 원의 연금 소득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단둘이 서울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 독립한 상태입니다. 이 씨의 자산 상황은 언뜻 보면 상당히 넉넉합니다. 젊었을 때 장만해둔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현재 시가가 약 9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저축으로 예금, 펀드 등의 약 3억 원의 금융자산을 확보했습니다. 부채는 전혀 없으니 총 순자산이 약 12억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주변에서는 노후 준비 참 잘해놓았다고 부러워했고 이 씨 부부 역시 은퇴 직후에는 경제적으로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퇴직하고 처음 1년은 아내와 함께 국내 여행도 다니고 늘어나버린 여유 시간을 만끽하며 지냈습니다. 편안한 시작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의 문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째는 물가 상승의 압박이었습니다. 해마다 생활비가 조금씩 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연금 수입은 고정되어 있다 보니 해가 갈수록 돈의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200만 원이면 한 달이 넉넉했는데 몇 년 새 250만 원이 들어도 빠듯해졌습니다. 작은 사치라고 생각했던 외식이나
여가 비용부터 줄여야 했습니다. 둘째는 예기치 못한 목돈 지출이 생긴 것입니다. 은퇴 3년 차에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큰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들이 있어서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들었습니다. 또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오래되어 여기저기 손볼 곳이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배관 공사 등으로 추가로 몇백만 원씩 부담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이 씨는 급한 대로 예금에서 돈을 인출해 이런 비용들을 충당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씨는 자신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에 계산을 해보니 순자산은 12억 원이나 되지만 그중 현금처럼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3억 원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억 원은 거주 중인 집의 가치일 뿐 당장 생활비로 활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연금과 예금만으로 과연 20에서 30년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같이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3억 원도 언젠가 소진될 터, 그때 가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산은 많아 보여도 정작 생활에 쓸 돈은 부족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생겼습니다. 이 씨 부부는 처음으로 노후 자산 구조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 씨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 전략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자산을 좀 더 현금이 돌 수 있게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좀 더 저렴한 주택으로 옮기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평생 살아온 집을 파는 것이 망설여진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아이들도 키우고 추억이 많은데 이렇게 떠나야 하나요? 라고 했죠. 그러나 남편과 차분히 앞으로의 계획을 따져본 끝에 지금보다 작은 집으로 가더라도 남은 인생을 돈 걱정 없이 지내는 편이 낫겠다는데 생각이 모아졌습니다. 결국 거주하던 9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각하고 수도권 근교의 조용한 지역에 있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집을 줄여 얻은 남는 돈 약 4억 원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이 금액을 쪼개어 절반은 즉시연금 보험에 넣고 나머지는 배당주 펀드와 우량 채권 등에 투자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 확보한 월 현금 흐름이 약 100만 원가량 생겼습니다. 즉시연금에서 매달 연금 형식으로 나오는 돈과 투자 배당 수익을 합쳐 약 100만 원을 추가로 얻으니 기존의 공무원 연금 등 250만 원과 합쳐 월 350만 원 정도로 생활비를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을 줄여서 얻은 돈으로 다시 현금 수입원을 마련한 셈입니다. 그 외에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부 자금은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이 씨는 은퇴 이후에도 완전히 일을 손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초기에는 평생 일했으니 이제 푹 쉬자고 생각했지만 막상 몇 년 지내보니 무료한 감도 있고 앞으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겸 시간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마침 지인 소개로 예전 업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계약직 컨설턴트 일을 주 2에서 3일 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달에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는데 이 돈은 손대지 않고 모아두어 향후 의료비나 예상 밖 지출에 대비하는 예비자금으로 삼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소득이 생기니 비상시에만 저축을 깨도 되겠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이 씨 부부의 이러한 해결 노력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자산 총액이 많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었지만 이제는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산이 어떻게 월급처럼 꾸준히 현금으로 바뀌어 나에게 들어오는지가 노후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남은 금융자산도 가급적 놀리지 않고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예금을 지나치게 오래 묵혀두기보다는 국공채, 배당주, 부동산 리츠 등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이자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투자처에 분산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투자는 지양하고 원금 보호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또한 이 씨 부부는
이전보다 훨씬 절제된 소비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퇴 초기에 계획했던 해외여행도 다시 계획을 짜보니 너무 지출이 크다는 판단에 취소했습니다. 불필요한 정기 구독 서비스들도 해지하고 가능한 한 모든 지출을 최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씨 부부는 아쉬움은 없다고 합니다. 돈 걱정이 크면 즐거움도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최근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집도 줄이고 투자도 해서 자네는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했네라는 인사를 들었죠. 그러나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야. 나도 겪어보고 안 거지. 집값 올랐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 자산은 많아 보여도 현금이 돌게 만들어야 해. 이 씨의 말처럼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노후의 안정성을 결정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였습니다. 자산 규모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던 이 씨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쳤듯이 우리 모두도 자신의 자산을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주저 말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김 씨와 이 씨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 노후 대비 자산 규모는 얼마가 필요할까? 전문가 분석과 전략.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와 자산 규모. 노후에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는 결국 생활비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출 규모는 다르지만 각종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은퇴자들의 희망 생활비는 대체로 월 300만에서 370만 원 선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적정 생활비로 월 369만 원을 꼽았지만 실제 연금 등으로 마련된 금액은 월 212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달 150만 원 이상 추가 자금이 필요한 셈입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검소한 부부의 경우에는 월 15만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기도 합니다. 반면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하려면 월 400만 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목표 생활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따라 필요한 은퇴 자산 규모가 결정되겠죠. 일반적으로 재무설계사들은 노후 연간 지출의 2025배 정도를 마련하라는 조언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3천만 원월 250만 원이 필요하다면 약 6억 7억 5천만 원의 자산을 준비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을 조금씩 인출해도 2025년간 재원을 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물론 물가 상승이나 투자 수익률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또한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60대의 기대 수명은 20년 이상이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90세, 100세까지 장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은퇴 후 30년 이상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목표로 해야 할까요? 흔히들 자기 집은 있다고 치고 현금 10억 원 정도 있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 한 경제연구소 조사에서도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최소 10억 원은 있어야 여유롭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10억이라는 거액이 너무 막연하다면 자신이 필요한 월 부족액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연금 등을 합쳐 월 150만 원 수입이 있는데 원하는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부족액 100만 원을 메울 자산이 필요합니다. 월 100만 원을 안정적으로 얻으려면 예금을 비롯한 자산을 3억 4억 원 가량은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연 34% 수익 가정. 이처럼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필요 자산은 다르지만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두면 준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막연히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부부에게 1년에 얼마, 20년에 얼마가 필요하겠다 식으로 총액을 산정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런 다음 현재 자산으로 충당 가능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계산해 보면 현실적인 대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은퇴까지 몇 년 이상 남았다면 그 갭을 메우기 위해 공격적으로 저축률을 높이거나 투자를 활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소득 창출 방법. 필요한 노후 생활비에 비해 준비된 자금이 모자라다면 두 갈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은퇴 이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모은 자산을 잘 운용해서 불리는 것입니다. 우선 추가 소득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노후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정규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계약직 고문, 시간제 강사, 은퇴, 전문직 가이드, 상담사 등등 자신의 경력이나 특기를 살린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최근 늘고 있는 시니어 인턴십이나 공공일자리에 참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어 적당한 보수를 얻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벌이가 생기면 노후 자산이 고갈되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동안에는 활력도 얻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되니 일석이조입니다. 또 다른 소득원으로는 임대 수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집 한 채를 더 보유하고 있다면 월세나 임대를 주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남는 방이 있다면 공유 숙박의 에어비앤비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량이 있다면 틈틈이 택배 배송이나 카풀앱을 통해 용돈벌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취미나 전문 지식을 부업으로 연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요즘 50, 60대 분들 중에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소소한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은퇴했다고 해서 소득 활동을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작더라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려는 적극성이 노후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자산 운용 및 유지 전략. 다음으로 이미 보유한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전략입니다. 은퇴 이후 자산 관리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전하고 꾸준한 운용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을 운용할 때 잃지 않는 투자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젊을 때처럼 고위험 투자로 큰 수익을 노렸다가 원금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 중 상당 부분은 은행 예금, 국공채, 우량 채권 등 원금이 보전되는 안전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남은 일부만 주식, 부동산 펀드, 리츠REITs 등 수익 자산에 투자하여 물가 상승을 따라잡는 수익을 노리는 식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70대의 한자산 배분 예시는 예금, 채권 70%, 배당주, 부동산 리츠 20%, 기타 10% 등으로 안정성을 높인 포트폴리오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은 종신토록 나오는 평생소득이므로 가능한 한 늦게까지 가입하고 수령액을 늘리는 전략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 재직 시 마련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이라면이나 개인연금을 잘 운용하면 60대 이후 든든한 현금줄이 됩니다. 연금이 있다면 최소 생활비 부분은 연금으로 커버하고 나머지 자산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식으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연금형 모기지론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경우 국가 보증으로 집을 담보 삼아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어 이 씨 사례처럼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노후 자산을 운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나 위험한 금융상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자금이 급하다 보면 검증되지 않은 해외 투자나 코인,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큰 돈을 걸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연 5% 이상의 수익을 제한받으면 일단 의심하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고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등 노년층을 노린 범죄에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게 모은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도 큰 과제인 것이죠. 따라서 금융 분야 지식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가족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혼자 결정하기보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작은 팁으로는 예금을 여러 은행으로 분산해 예금자 보호 한도각 은행당 5천만 원을 준수한다든지 주식 투자도 한 종목에 몰아서 하지 않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장기요양비에 대비해 실손의료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에 가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김 씨와 이 씨 사례에서 배우는 점. 앞서 살펴본 김 씨와 이 씨의 이야기는 노후 준비에 다양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선 김 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전 사전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김 씨는 은퇴 직전 재정 점검을 했기에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소비를 줄이며 추가 소득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준비 없이 퇴직했다면 몇 년 내에 자금 부족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김 씨의 교훈은 은퇴 5에서 10년 전부터 노후 자금을 최우선으로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최대한 저축하고 투자를 안전하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김 씨 부부가 보여준 지출 관리와 생활 다운사이징 노력도 본받을 만합니다. 필요한 만큼 쓰는 검소한 생활 태도를 미리 익혀두면 은퇴 후 충격을 줄이고 자산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씨 사례에서는 자산 구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씨는 처음엔 자산 총액이 많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현금 흐름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집을 줄여 현금을 확보하고 그 돈을 연금과 투자로 굴려 현금 흐름을 창출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자산을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어떻게 현금으로 바꿔 쓰며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이 씨처럼 자산이 충분해 보여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내 자산 중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일부 자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현금 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씨가 보여준 것처럼 은퇴 후에도 계속 배워서 투자 역량을 키우고 유연하게 계획을 수정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시대 상황이나 본인의 건강, 가족 상황에 따라 재무 계획은 바뀔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춰 자산 운용 방식을 꾸준히 조정해야 합니다. 결국 노후 대비의 핵심 원칙은 비슷합니다. 현재 가진 자산과 앞으로 들어올 연금 등을 모두 합산해보고 예상 지출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메울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갭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메우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불려야 하고 여유가 있더라도 자산이 잠자고 있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굴려야 합니다. 중요한 건 미리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50, 60대에 접어들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례의 주인공들처럼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노후는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대비 없이 손 놓고 있다가 막상 퇴직한 뒤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바로 지금 자신의 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